자, 아름다운 기적의 조정화 선생님을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조경화 그 사람 그 시 사회를 맡은 문학관의 상주작가 손환숙입니다. 지금 행사는 저희가 그 국가수칙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거리두기 역시 저희가 잘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행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생략하고 먼저 가신 저기 시인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묵념. 바로 자리에서 앉아주십시오. 곧바로 먼저 저희 오늘 세 분의 연사를 모셨습니다. 한 분은 정영자 시인이시고요. 한 분은 이승원 문학평론가 그리고 김용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승원 선생님은 제가 그냥 양력을 줄줄줄줄 외우는데요. 선생님은 저도 이제 시를 쓰고 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선생님의 그 글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그만큼 선생님은 문학에 대해서 예각으로 들이대시는 분이신데요. 이승원 선생님은 서울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문학 쪽, 시 쪽에서는 가장 품위가 있죠. 한국시학회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현문학상, 시화시학상, 현대불교문학상, 한국파스토리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승원입니다. 지금 정영자 교수님께서 조병화 선생님과 얽힌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됐고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작품 중에 제가 즐겨 읽었던 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이 시선집 고독한 하이웨이, 그 선생님들 보시는 자료집에 있습니다. 고독한 하이웨이가 1968년에 간행됐는데 그때 제가 봤으면 2학년이고 그 다음에 봤으면 3학년인데 참 아름다운 시선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리신 펜화나 수채화가 지면 여기저기에 실려 있고 그 시에 어울리게 그리고 이제 좋은 시들이 많은데 그리고 하이웨이라는 이 제목 그 당시 경부고속도로 생기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웨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세계 여행을 일찍부터 하신 선생님은 하이웨이 많이 달려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고독한 하이웨이. 참 중학교 때, 사춘기 때 얼마나 이게 멋있게 보였습니까? 그래서 그 시집을 보니까 거기 두 시가 저에겐 참 좋았어요.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그 다음에 누락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누락은 15번째 시집, 가을은 남은 거에 여기 이제 1966년에 간행된 시집이니까 그 시집에 있는 말하자면 최신작을 시선집에 넣으신 건데 누락은 어디서 빠졌다 이거죠. 지금 제외되고 소외되어 가는 한 사람이 있다. 지금 이 자리 혼자서 누락이 되어가는 생명이 있다. 근데 사람에게는 잘 안 써요. 이 명단에 누락이 됐네 라고는 하지만 저 사람 누락되어 가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딱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 많이 어울려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없는 곳으로 스며들어가는 한 사람이 떠올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가는 길. 이 삶과 죽음을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이렇게 간결하게 대비시켜 표현한 이 대목. 그 다음에 제 시간 아닌 시간에 나와 시간 맞추지 못하여 만날 사람 아닌 사람 만나 이렇게 누락이 돼.
제 시간 아닌 시간에 나와서 시간 맞추지 못해서 누락되어 간다. 이게 아주 제 가슴을 탁 때렸어요. 그런데 뜻밖의 그 후에 시선집에는 누락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시 좋아했는데, 얼마 후에 방송 드라마 유호 선생하고 조병화 선생님도 친하셨거든요. 그 유호 작가가 쓴 드라마를 보니까 여주인공이 누락이라는 시를 읊는 거예요. 어느 사람 병상에 가가지고 위로하는 뜻에서. 그래서 저 드라마 작가도 이 시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시간. 제 시간 아닌 시간에 나와 시간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존재와 시간.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철학서 이름인데, 인간이라는 건 시간 속에 살아간다. 그 시간 속에 존재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에 대한 선생님의 실존적 탐구가 이 시에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번째 시집 제목이 시간의 숙소를 더듬어서, 그 시간의 숙소라는 말도 존재론적인 의미를 담은 제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왔더니 대학교 4학년 때 같은데 어느 문학단체에서 문학의 밤을 했어요. 근데 경희대 학생이 나와가지고 자기 모교에 선생님의 시를 읊겠다 하면서 주점이라는 시를 낭송을 하는데, 그 학생이 참 드라마틱하게 이 주점을 잘 낭송을 해요. 그래서 이제 멋있구나. 저 학생처럼 읽어봐야 할 텐데 집에 돌아와서 암만 해도 전 그게 안 돼요. 근데 이 시에 주점에 기어들어 나를 마신다. 이게 참 멋있었어요. 주점으로 걸어들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상처받고 현실에 패배해서 지친 내가 걸어 들어갈 힘도 없어서 주점에 기어들어가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기성세제 이론으로 자꾸만 물들어가는 자기 자신, 이 사회의 한계 속에서 순수한 나를 생각하며 나중에 술을 먹으면서 나를 마신다.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초라한 나 자신을 잊어먹으려고 술을 먹는 나를 마신다. 이런 구절들. 또 한때 이 거리가 화려한 꽃밭으로 보이던 시절이 있었다. 20대 초반 꿈과 낭만의 시절, 사랑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기성 사회인이 되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위에 사람한테 허리를 굽혀야 되고 공무원한테 굴욕적인 일을 겪어야 되고 그 화려한 꽃밭으로 보이던 이 꽃의 시절 살아가 버리고만 거리의 회화를 나는 잊었다. 참 멋진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주점이라는 시를 또 그 학생의 낭송법을 흉내내서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두 편의 시를 보면 선생님 시의 고독의 정서가 처음부터 아주 짙게 물들어 있고, 고독, 이것이 선생님의 시를 평생 동안 추동해 간 동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1921년 5월생인데 21년 3월생이 김종삼, 5월생이 조병화, 11월생이 김수영, 그리고 내년 11월생이 김춘수, 이런 분들이 해방 후에 20대 시인으로 출발을 했어요. 선생님은 49년 7월에 첫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을 출간했는데, 이 세 명의 김씨 시인, 쓰리김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시인은 모더니즘으로 출발했어요. 생경했고 조금 난해했고, 김수영 초기 시는 참 난해합니다. 그런데 조병화 선생님은 고독과 사랑이라는 우리에게 친근한 정서의 서정시로 출발을 했고, 그런 고독과 사랑의 서정시를 평생 동안 변함없이 보여주었어요. 하나의 독보적인 자리에 놓인 것이죠. 근데 아까 주점이라는 시에서도 보이지만 선생님에게는 시를 쓰는 게 유일한 위안이에요. 1차적으로는 주점에 들어가서 술을 마셔서 아픔을 좀 달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 가지고 시를 쓰면서
사회 상처, 인생의 상처를 달랩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것이 아주 즐거운 일이었다. 아무리 세상에 괴로운 일이 있어서 그 괴로움을 표현하려고 서재에 와서 시를 쓰면 시를 쓰는 순간, 그 순간은 즐거움이고 기쁨이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준 것이 시고 나에게 기쁨을 준 것이 시다. 고독에서 나를 위안해 준 것, 이것이 시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 자서전에 쓰셨어요. 시는 실로 나에게 있어서는 즐거운 인생의 작업이다. 아무리 어두운 시를 써도 시를 쓰는 그 순간만은 참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기뻐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고독이라는 인간 보편의 정서로 시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중적인 친화감이 있어서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 시집의 제목이 아주 사람을 끄는 요인력이 있습니다. 첫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 해방 이후에 해방공간 어수선한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된 그 상황에서 낸 시집인데, 그 해방공간이니까 버리고 싶은 것이 많고 새로 읽어야 할 게 많죠. 버리고 싶은 유산. 참 그 시대의 그 분위기를 잘 나타내는 제목이죠. 두 번째 시집은 6.25 전쟁 직전에 하루만이 위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암울한 상황인데 하루만이라도 위안을 얻고 싶다. 하루만의 위안. 이 얼마나 참 절실한 제목입니까? 그 다음에 전쟁 중에 1952년에 낸 세 번째 시집의 제목은 폐각의 침실이에요. 이렇게 참 제목 다는데 언어의 달인이고 명인이세요. 폐각의 침실, 조개 껍데기. 전쟁 중에 피난 다니면서 부산에서 그 판잣집에 살고 이러는 게 전부 조개 껍데기에 잠시 침실을 마련하고서 가숙, 정말로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자는 듯한 그런 가숙의 체험을 하는 것. 그러니까 폐각의 침실. 전쟁 중에 어수선한 피난민의 그 상처받은 의식을 나타내는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네 번째 시집은 인간 고도. 정현종의 섬이라는 시가 유명하지만 선생님은 일찍이 54년에 인간은 외로운 섬이다 선언하셨어요. 인간 고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 5시집. 이건 아주 그 당시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된 시집인데, 사랑이 가기 전에. 전쟁 끝났고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 사랑의 시간이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어요. 사랑이 가기 전에 전후의 폐허 속에서 뭘 좀 해보자. 이런 의식을 담은 시 제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주 명명의 달인이요 언어구사의 명리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현실 속에서 그 시기에 딱 맞는 그런 제목의 시집을 내셔서 독자들의 마음의 상처와 고독을 달래준 그런 시집을 내셨어요. 근데 이 낭만적 동경, 낭만적 충동, 이게 이제 선생님을 평생 몰아간 하나의 동력인데, 이 낭만적 동경이 계속 이어지면 사람이 정신의 균형을 잃어요. 어떤 걸 자꾸 꿈꾸게 되면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슬퍼서 절망하고 이러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근데 조병화 선생님에게는 그 중간지대의 체험의 절제력이 있어요. 낭만적 동경과 체념적 절제력, 체념의 절제력. 이게 이제 균형을 이뤘어요.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사세. 이게 바로 체념입니다. 인간이란 어차피 헤어지게 된 존재니까 그 헤어지는 연습을 하면서 마지막 날 너무 비탄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자. 누락이 되어가는 한 생명이 있는데 우린 지금 시간을 잘 못 만나 그런 것이니 다음 또 다른 시간에서 우린 제대로 만나자. 이런 체념. 그래서 낭만적 동경과
체념의 절제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것이 또 창작의 힘으로 작용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시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아주 널리 알려진 시죠. 그야말로 선생님의 이별의 철학과 체념의 철학이 담겨 있는데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실은 스스로의 쓸쓸한 투쟁이었으며 산다는 거 남하고 다퉈요.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대선 앞두고 뭐 서로 싸우고 하느라고 정신 없잖아요. 근데 그 투쟁도 사실은 고독한 거예요. 고독한 줄 모르고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 이 투쟁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니 천만에 그거 벗어나면 또 투쟁. 결국 평생 고독한 투쟁을 계속해 가는 게 인간이다. 스스로의 쓸쓸한 투쟁이었으며 스스로의 쓸쓸한 노래였으니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작별을 연습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체념의 철학. 그리고 끝에 가면 인생은 인간들의 옛집.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살아온 오래된 집입니다. 오랜 집이니까 언제든 떠날 수 있어요. 또 오랜 집이니까 언젠간 다시 여기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인생은 우리가 살아온 오랜 옛집이니까 오래 살았으니 떠날 수 있고 떠난 다음에 그 그리운 옛집으로 언젠가 또 돌아갈 수도 있을 거야. 이러한 체념의 절제력이 동경의 무한한 질주를 막아주고 또 삶의 허무, 그 절망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어서 이분은 아까 명명의 달인이라고 그런 이별의 달인이 되고 이별의 선지자가 되어서 세상에 이별의 복음을 전하는 시인이 되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과 고독과 체념 속에서 그런 것만 또 있었다면 조병화 선생님의 시가 이렇게 생명력을 오래 지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사랑입니다. 외로운 자, 그리고 헤어질 자가 지금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버텨요. 근데 이 사랑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지고지순한 모성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조병화의 시는 감남을려 우리 평범한 사랑까지도 참 중요한 말이에요. 밑줄 치고 외우세요. 감남을려의 사랑까지도 지고지순한 모성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상상력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감남을려의 평범한 사랑까지도 지고지순한 모성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새로운 경지. 이런 빛나는 성취가 결집된 시집이 22번째 시집 남남입니다. 남남. 선생님 50대 중반의 시집인데 여기 남남의 27번째 시집이 있어요. 이 시집이 기니까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요지가 나는 네 마음의 고독한 산길을 지키는 산지기였으면 했다. 산지기. 네 마음에 어떤 오솔길이 있는지 어떤 비탈길이 있는지 어떤 내리막길이 있는지 난 다 알아. 네가 좋아하는 길이 어디고 네가 싫어하는 길이 어딘지 어디에 벌레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 네 산길을 지키는 산지기. 나는 숨어 있고 그래서 너에게 갈 길을 잘 일러주는 산지기가 되어서 나는 숨어서 너에게 모든 사랑을 바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 내 마음의 오솔길에 익숙해서 모든 걸 다 아는데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내 마음의 산길을 지킬 뿐이야. 내가 필요하면 그때 내가 나타나지. 어떤 길을 걷다가 다리 삐끗해서 아유 갈 수 없어요 하면 난 벌써 1초 안에 거기 달려가 가지고 부추겨주는 그런 산지기. 이런 헌신적인 사랑. 이게 바로 모성의 사랑입니다. 남녀의 사랑을 지고지순한 모성의 사랑으로 승화시켜요. 어머니 사랑이 이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언제 자랑하나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웠어. 내 사랑은 이거야. 나 어머니에게 그런 말 들어본 적, 어머니 80에 돌아가셨지만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그저 어머니의 자랑은 44세 너를 낳았다. 그거 하나를 자랑으로 내세웠어요.
보이지 않는 은둔자로서, 보이지 않는 산지기로서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해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신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을 조병호 선생님은 감나물려의 사랑에 투사해서 세상의 사랑을 모성의 사랑으로 승화시켰어요. 이게 바로 선생님이 우리 시사에 남긴 사랑 철학의 결실입니다. 마지막 단락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선생님은 배반과 혼란의 현대사를 살아오면서 역사와 사회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떠나 영혼에 관심을 가졌고 시에서 그것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오로지 영혼에서부터 영혼으로 변하지 않은 생존의 본질, 존재의 주소에만 관심을 갖고 시를 써왔다. 선생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존재 그 자체가 나의 철학의 핵심이었고 나의 시의 본질적 관심이었다. 선생님은 고독과 이별로 점철된 인간사를 깊이 성찰하여 그 안에서 사랑의 철학을 발견하고 장구한 기간에 걸쳐 줄기차게 사랑의 미학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시의 유래를 찾기 어려운 중요한 성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한국에서 가장 개성적이고 특징적인 사랑시의 경지를 추구한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독과 사랑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놓고 창작의 출발기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사색하고 그 내용을 시로 승화시킨 한국 시사의 독보적인 존재가 바로 조병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여기 앉아서 생각을 했을 때 그 시는 어쩌면 대단히 현란한 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한 존재의 한 순간을 잊을 수 없게 만들어서